최근 학교마다 잡아놓은 현장 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때 노란색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조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내려진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환절기를 맞아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학교들엔 현장 체험학습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미 정해놓은 일정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는 노란색으로 칠한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혼란에 빠진 교육 현장에 권예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이 학교는 다음 달 예정돼 있던 전학년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했습니다. 법제처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 또한 어린이 통학에 해당된다며 현장 체험학습 이동 수단으로 일명 노란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여파입니다. 학교 측은 기존의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규정에 맞는 체험학습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취소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체험학습 여행지를 직접 결정했던 학생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노란색 아니면 불법이라 해서 못 간다고 들었는데요. 반 분위기가 쌓였어요. 체험학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못 가서 실패했어요. 일부 학부모들 역시 다른 학교와 비교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 다른 학교들은 어떤가 좀 알아봤더니 진행을 하는 학교들도 꽤 많이 있어서 좀 박탈감이랄까요? 왜 우리 학교만 못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나눠준 설문조사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듣겠다며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 교직원을 상대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이 있자 학부모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미리 동의를 하는데 무슨 서약을 하듯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물론 저는 그런 소송을 하지 않겠지만 아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같은 것은 지금 고려되지 않고 이런 설문 문항을 만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고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일반 전세버스도 체험학습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곧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 사이의 불만과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요즘 교육 현장의 최대 관심사를 꼽으라면 교권 회복이 단연 1순위일 겁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고충 상담을 위해 이달 초부터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일 40건이 넘는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2주 동안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577건. 한라인 운영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학교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201건, 고등학교 113건 등입니다. 내용별로는 행정문의가 319건이고 심리상담이 209건에 달했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경기교육 법률지원단 지원과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소속 변호사 동행 지원, 학부모 민원 관련 심리상담, 학생 지도 관련 심리상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 지원 등입니다. 한라인으로 접수한 아동학대 피신고 교사에게 변호사 연결 등 법률 지원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건에 대해 법률 지원과 상담이 이뤄진 겁니다. 선생님들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셨을 때 정당한 교육 활동 중에 어떤 침해 사안이나 이런 걸로 고민이 필요하실 때 전화를 하셔서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라인으로 요청하면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하고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가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한라인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열었는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입니다.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저출산 해법에 쓴 나라 돈은 100조 원이 넘지만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출범한 인구톡톡위원회. 위원회가 개최한 공식 회의에는 아이를 안고 참석한 엄마, 전업주부 아빠 등 현재 육아 중인 부모 도민 참여단 31명이 자리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아이와 부모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상 아니면 교육적인 여건상 맞벌이를 강요받은 현실인데요. 이거는 외벌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족한 돌봄 시스템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말 워킹맘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8년, 9년 일한 직장을 이제 둘째를 낳으면서 육아휴직 이후에, 그러니까 출산휴가 이후에 그냥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어떤 다른 돌봄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키울 수 없고 아이의 돌봄 시간을 늘린 쪽으로 되어 있지 부모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쪽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나 어떤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가정의 그런 엄마 아빠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해서 등하원에 문제가 없게 해주거나 소아과 부족으로 아이들이 아플 때 당장 진료받기 어려운 현실도 지적됐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산부인과 소아과는 오픈런 해야 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아이가 아파갖고 병원에 가려고 9시 오픈인데 7시 반에 갔는데 앞에 13분의 아버님이 대기하고 계셨어요. 이날 인구톡톡 회의는 예정된 1시간을 넘어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참여단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저출생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세 전용 어린이집 확대라든지 또 연령대 상관없이 하는 돌봄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가 중앙에서 줄어든 것들을 가능하면 경기도가 채워서라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올해 300개소에서 내년 375개소까지 확대하고 센터 이용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또 경기도 광역가족센터를 설치하고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소득 기준 폐지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누구보다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어린이집이 과천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조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과천의 한 상가에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일하는 부모의 자녀뿐 아니라 과천시에서 일하는 부모들도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직장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여기 스마트 K 9개 출자사가 근로복지공단과 경기도청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고요. 또한 남는 보육 정원에 한해서는 과천 시민들 저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의 자녀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쾌적한 보육시설은 물론 직장인 부모를 배려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이들을 케어해주다 보니 부모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아이가 또 근처에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심이 되고 선생님들께서 세심히 케어해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리적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시설도 너무 좋고 쾌적하고 아이가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도내 어린이집 8,949곳 중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53곳. 그동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90%, 중소기업들이 10%의 설치비를 부담했습니다. 이번에 개원한 과천 공동직장 어린이집 1호는 중소기업 대신 경기도가 설치비를 지원한 첫 사례라 의미가 있습니다. 도비지원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오는 10월 용인에, 내년에는 성남과 과천에 추가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경기 남부 지역은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주하영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지난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 선거군의 인구수는 적게는 13만 5,500여 명에서 최대 27만 1,000여 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선거구 인구수를 이미 초과한 지역은 12곳, 인구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한 곳도 2곳입니다.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 곳은 수원모와 평택 갑과 을, 시흥 갑, 용인 을과 병, 화성 을과 화성 병 등 12곳입니다. 인구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한 지역은 광명 갑과 두 지방자치단체가 한 개 선거구로 묶인 동두천, 연천 선거구가 해당됩니다. 지역별 국회의원 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도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마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현재 선거구 조정을 위한 초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도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평택과 화성, 하남 등 3개 지역에서 각각 한 곳씩의 선거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은 현재 갑을 선거구 2곳인데 모두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3곳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갑을병 등 3곳인 화성시도 갑, 을, 병, 정 4곳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인은 4개에서 5개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경계 조정으로 4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산 지역 국회의원 증감 여부는 다소 복잡합니다. 4개 선거구 모두 하한 인구수를 넘지만 선거구 획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안산 전체 인구수를 감안해 현재 4개에서 1개를 줄여 3개 선거구로 개편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기 지역 현재 국회의원 의석은 59석. 총선 선거구 획정에 따라 각 정당마다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요즘 주변에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해 9월부터 내려진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이 환절기를 맞아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김유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감 접종을 받으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독감이 유행한다는 소식에 환절기를 맞아 예방접종에 나선 겁니다. 저희 집안에도 고령이신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려고 미리 좀 맞으러 왔습니다. 지난해 9월 중순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현재까지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 이렇게 1년 넘게 유행주의보가 이어지는 건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잠잠했던 독감에 자연 면역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독감에 대한 면역력은 많이 줄어들어 버렸고요. 대면 활동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개인 위생은 예전보다 조금 더 느슨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감이 원래 봄과 가을철에 유행을 하는데 지금은 1년 내내 유행을 하고 있는.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어린이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에는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까지 차례대로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 어린이 예방 접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환절기 독감 유행이 심해지는 만큼 특히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벗고 처음으로 맞는 겨울인 만큼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지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이제 방역 작업을 하는 건 익숙한 풍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방역 작업에 사용되는 일부 살균 소독제가 유해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 염화 벤잘코늄이라는 성분의 살균 소독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염병 방역에 필수적인 살균 소독제와 관련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염화 벤잘코늄이 들어있는 살균제로 현재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살균 작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염화 벤잘코늄은 독성이 인정된 물질인 만큼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염화 벤잘코늄이란 것은 가습기에 들어있었습니다. 분사를 금지했고 그다음 닦아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상이나 이런 물건에 어떻게 닦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를. 염화 벤잘코늄은 각종 소독제 등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지속적인 접촉이나 호흡을 통해 흡수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사용 승인한 염화 벤잘코늄 살균제는 20여 종이 있고 공중에 분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있고 반드시 수건 등에 묻혀서 닦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지난 코로나 상황에선 일부 분사 방식으로 사용한 바 있지만 현재는 사용 방식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닦는 방식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며 다른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안전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그 제품들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한 제품을 써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는 최근 단속 결과 사용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고 살균제를 분사하는 작업 현장을 목격할 경우 즉각 시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와 함께 살균제 문제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경기도의 성실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6일이나 되는 추석 개천절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느 때보다 큰 규모의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데요. 많은 인파가 몰릴 때 걱정되는 것, 바로 묻지마 범죄입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산의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안산시 로보캅 순찰 대원들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안내하자 행패를 부립니다. 이 남성의 가방에서 흉기가 발견되고 대원들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40대 주치자가 지금 술을 많이 드시고요. 흉기도 소지한 것 같습니다. 빨리 출동 좀 해주세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고 안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실시간 추적을 시작합니다. 이 남성이 향한 곳은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 터미널에 들어선 남성은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깜짝 놀란 시민들이 다급하게 터미널을 뛰쳐나갑니다. 뒤를 쫓던 로보캅 순찰대원들은 용의자가 터미널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에서 대치합니다. 흥분한 용의자가 난동을 부리는 사이에 경찰이 도착해 용의자를 제압합니다. 칼에 찔린 시민은 또 다른 시민의 도움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안산 상록경찰서와 안산소방서, 안산시와 민간 방범단체가 함께 처음으로 실시한 합동 모의훈련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민생안전도시를 만들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은 경찰의 각 부서별 기능과 자치단체의 부서를 연결하고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경찰과 지자체,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시스템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최원정 사건이 발생한 성남시와 박병화가 거주하는 화성시로 확대하고 나아가 경기 남부 지역 21개 지자체에 모두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실탄 발사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안산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18분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14km를 달아나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했고 주차장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차량에 쐈고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 합성 대마 등 마약을 유통한 미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주한미군 24살 A씨 등 2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플라스틱 통에 합성 대마를 담아 주한미국 군사우체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액상 합성 대마가 전자담배와 구별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아파트 최고 가격이 이전 최고가의 85% 수준까지 회복됐는데요. 화성 동탄 신도시에선 20억 원에 실거래된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박희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탄역 바로 앞에 위치한 준공 3년차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가 지난달 2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 1억 7천만 원이 뛰며 신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84제곱미터도 지난달 16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SRT 동탄역과 가장 가까운 역세권으로 내년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개통이 예정됐습니다. 내년 2024년 6월 달에 GTX가 개통이 되는데 그 부분도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GTX A 노선 첫 번째거든요. 그 스타트가 끊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호재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 같은 아파트값 상승세는 동탄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거래된 아파트 최고가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전 고점의 85% 선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 고점의 83%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고점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 2천만 원대였고 올해 최고가 평균은 5억 2천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90%까지 가격이 회복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형 교통 호재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 상승기 때처럼 인근 시세도 함께 상승하기보다는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승세는 누그러질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과거도 대출 규제를 쪼으면 집값 떨어지고 대출 규제 풀어주면 집값 올랐거든요. 이런 조정장 때 2017년처럼 불 붙었을 때는 아무 소용없고요. 최근 흐름을 보면 저는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는 다시 약간 약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한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7%대로 올라서는 등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주택시장이 살아남과 동시에 주담대와 신용대출도 늘면서 하반기 가계빚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과천에선 문해미골 개발을 놓고 LH와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을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맹꽁이 서식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LH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 2019년 9월 발표한 과천지구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문해미골에는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문해미골 전 지역에서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확인된 상황. 지난 15일 열린 과천지구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LH 관계자는 2020년 맹꽁이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2021년 이후 맹꽁이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저희가 한 20여 차례 했습니다. 아까 20년부터 쭉 했고요. 20년에 일부 안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 후로 21년, 22년, 23년에는 맹꽁이 나왔다고 보고서에 수록이 돼 있고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문해미골의 맹꽁이 서식 여부를 1년 만에 번복한 겁니다. 이에 주민들은 LH가 개발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공개된 반응 국가기업인데 국민에게 그게 발상이라고 그렇게 막 밀어붙여요. 거짓말을 해서 뺏고 있는 없다고 그러고. 문해미골 주민들은 LH의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신뢰성이 없다며 민관 합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기관과 LH가 합동으로 맹꽁이 서식 환경과 개체수 등을 장기간에 걸쳐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할 때, 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1년, 2년, 3년 걸쳐서 아까 여기가 충분히 생태 조사를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같이 막무가내로 예를 들어서 눈 가리고 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셔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도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2등급 그린벨트인 문해미골의 개발을 위해 3등급으로 낮추고 맹꽁이도 없다고 허위로 조사했다며 민관 합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운현사는 생태자연도 2급 지역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문해미골 지역은 2급이었다가 이렇게 3급으로 낮아졌죠. 낮아지면서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땅이 바뀌었어요. 조사나 이런 데 이전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그 양측의 조사자를 이렇게 같이 세워서 조사를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겠다. 하지만 LH 측은 이 같은 요구에도 사업 일정 때문에 민관 합동조사는 불가하다고 밝혀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합동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10월입니다. 지금 맹꽁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실제 조사를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조사해가지고 정말로 여기는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부분이 아까 주민들이 얘기했고 환경부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권역에서도 저희들이 애들에서 계속 여기는 문제가 아니다. 혹은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 상태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LH가 없다고. 자, 주제가 LH만 없어. 논쟁이 이어지자 주민공청회 사회를 맡은 이상문 교수는 문해미골 주민과 LH가 별도로 만나 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오래 살다 보면 개체들의 서식 환경을 탐문하니까 평소 생활상에서 많이 잘 관찰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전문가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도로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서로 정보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권하겠습니다. 맹꽁이 서식 환경이나 개체수 조사 방법 등을 서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과천지구에서 재척을 요구하고 있는 문해미골 주민대책위는 LH와 논의의 장이 마련되면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 합동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맹꽁이 민관 합동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LH.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 요구와 공청회 사회자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군포에선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던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논란입니다.
비어있던 옛 버스 차고지 부지에 수영장과 서핑장, 헬스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하은호 군포시장이 돌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 문제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수년째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군포시 삼본동 버스 차고지. 지난 2013년 부지를 매입한 군포시는 2018년부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주민 설문을 통해 확정된 시설은 수영장과 실내 서핑장, 헬스장 등으로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지난해 건축 인허가까지 마무리되면서 올 11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하은호 군포시장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진행했어야 하는 지방재정투자 2단계 심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포시는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사업비는 모두 328억. 국비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45억 확보했지만 나머지 280여억 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재정난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한 번 더 재검토해봐라 그런 지시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재검토해봐라는. 부지 매입부터 실시 설계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린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착공일을 목전에 두고 예산 문제에 발목 잡혀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다음 주면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주부들에겐 부쩍 오른 물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안산시가 직접 운영했던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안산농협이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내부 시설 3단장을 마치고 고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개장을 손꼽아 기다렸던 소비자들은 저렴하면서 싱싱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싱싱한 거예요. 채소가 바로 갖고 와서 그거 싱싱한 거 한 가지는 있죠.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당일에 수확해 당일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매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구조입니다. 대부도에서 농사를 짓는 박자희 씨는 1시간 넘게 걸리는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매일 농산물을 판매하러 찾아옵니다. 좋은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죠. 안 좋은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내려고 노력하고 그냥 이 물건을 이렇게 이제 낸다는 그거보다도 나는 이 백화점에 내는 물건처럼 좋은 거를 이렇게 생산해서. 안산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과 신선식품까지 판매하게 돼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추석을 맞아 대부도의 특산품인 포도를 비롯해 각종 과일 등 농민들의 정성이 담긴 선물 세트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운영 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해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농업인들이 저희 아침에 6시 반이면 나오세요. 그러면 신선한 농산물이 계속 이제 여기 계속 오는데 아침 일찍 안 오시면 거의 물건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안산 와스타디움 1층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엽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은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합니다. 29일과 30일, 10월 1일과 2일은 문을 닫고 10월 3일부터는 정상 영업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경찰관과 시민이 힘을 모아 차량에 깔려있던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이천시 호범면에선 사고로 넘어진 차량 아래 의식을 잃은 채 깔려있던 40대 운전자가 구조됐습니다.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 2명이 먼저 구조 작업에 들어갔고
시민 10여 명이 도우면서 차량은 5분 만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안산시 대부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섬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선정된 섬은 대부도를 비롯해 인천 강화군의 교동도, 전남 여수의 금오도 등 5곳입니다. 수도권에서 가깝게 찾을 수 있는 대부도는 낙조가 아름다운 섬으로 대부 해솔길과 탄도 바닷길, 방아머리 해변과 대부광산 퇴적암층 등 힐링 명소가 다양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섬은 한국섬진흥원에서 유튜브와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홍보를 지원합니다. 이번엔 주말을 맞아 우리 주변의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산 대부도엔 약 100km에 달하는 11개 코스의 대부 해솔길이 있는데요. 해안선과 숲, 메타 세콰이아를 만나보며 대부도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길로 이재문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대부 해솔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은 방아머리 선착장부터 구봉도 낙조 전망대에 이르는 1코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봉도 구간은 해송 숲길을 걸으며 절벽 아래로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낙조 전망대에 가려면 섬과 섬 사이가 개미허리처럼 홀쭉한 공간을 다리를 건너 지나야 합니다. 서해 바다 위에 데크를 놓아 만든 낙조 전망대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손꼽히는 핫플레이스입니다. 동생 소개로 왔는데 산세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참 좋네요. 대부 해솔길은 해안선을 따라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구봉도의 석양길, 소금을 만들던 동주염전의 염전길, 바다가 갈라지는 탄도항과 누에섬을 잇는 바닷길, 갯벌과 포도밭, 시골길 등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바다와 갯벌, 숲까지 다양한 코스를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 중에 이게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산 있지, 바다 있지, 그다음에 주변에 각종 먹을거리 풍부하죠. 예, 접근성 편하죠. 예, 다양하게 아주 장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대규모로 조성된 메타세콰이어 숲길은 이국적인 정취마저 느끼게 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시흥시엔 도심 한가운데서 열리는 특별한 5일장이 있습니다. 30여 년 전 하나둘 좌판이 펼쳐지더니 이제는 지역에서 가장 큰 5일장으로 성장했는데요. 인근 상가 매출에도 기여하면서 상생하는 5일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화 5일장에 김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일대에서 열리는 시화 5일장. 산지에서 직송한 싱싱한 채소가 손님들의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바닷가에서 갓 잡은 수산물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옛날 도넛의 고소한 향기가 코를 자극하고 시장 감성이 잔뜩 묻은 분식 점포는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입니다. 종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많고 과일이나 떡이라든지 다 신선하고 애기도 먹을 수 있고 저희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나올 것 같아요. 대형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흥정과 덤이 있어 열리는 날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시화 5일장. 그 시작은 30여 년 전 한두 사람이 좌판을 열면서부터입니다. 전통시장이 없어 지역민들이 아쉬움을 느꼈던 와중에 좌판에서 싱싱한 물건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몸집을 불려나간 시화 5일장은 현재 400m 구간에 66개의 점포로 늘었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음식도 싸고 맛도 좋고 이모들도 친절하셔가지고 다음에도 오고 싶습니다. 시화 5일장이 자리를 잡기까지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상가 바로 앞에 좌판을 열다 보니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던 겁니다.
상가 매출 감소와 위생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양측 번영회장이 회의 테이블에 앉았고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될 수 있었습니다. 상가에서 파는 품목과 겹치지 않도록 하고 또 상가 번영회에 발전 기금을 지원하면서 현재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상인회 분들하고 상당히 의뢰관계 좋아요, 저희가. 그리고 도움도 많이 되고 매출이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시화 5일장 상인들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5일장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고객 만족도와 매출 수준이 손가락 안에 든다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재래시장이 없잖아요. 재래시장이 없어서 재래시장으로서 저희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직공급을 하니까 이게 다른 데보다 가격이 좀 좋아요. 싸고 싱싱하고 이 지역 주민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들도 건물을 갖다 싸게 팔겠습니다. 지역민은 가까운 거리에서 질 좋은 물건을 구하고 장이 열리는 날이면 인근 상가도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시화 5일장. 매월 5일과 10일, 15일 등 5회 배수날 찾으면 웬만한 전통시장 못지않은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우리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지하철 등에서 많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인 만큼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과 스커트 가드 사이에 이렇게 운동화 끈이 빨려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이 에스컬레이터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넘어져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샌들이 빨려 들어가서 골절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움직이는 기계인 만큼 반드시 탑승할 때 손잡이를 잡고 탑승하셔야 하고요. 혹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면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이렇게 가까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안전하게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경우 뛰거나 하는 경우엔 넘어지거나 해서 크게 다칠 수 있고 탑승자의 몸무게의 하중이 높아져 기계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이와 같이 타시는 부모님께서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할 경우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핸드폰은 잠시 넣어두시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편리하게 탑승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탑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황색선 안에 들어와서 운동화끈이나 신발이 끼이지 않도록 반드시 황색선 안에 탑승해 주시고요. 어른이의 경우 이렇게 손을 잡아서 아이들이 신발이나 샌들이 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이니만큼 반드시 손잡이를 잡는 것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이재현입니다. 전국에 5년간 승강기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승강기 사고로 3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연평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의 종류별 사고 현황을 보면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5년간 연평균 약 16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6월 분당선 순회역 에스컬레이터가 운행 중 갑작스러운 기계 결함으로 역주행을 하여 총 14명의 부상자 중 3명이 중상을 입고 11명의 경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고 8월에는 강원도의 한 호텔에서 7살 아이가 에스컬레이터에 신발이 끼어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주행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거슬러 타는 등 지나친 장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유아나 애완동물의 경우 보호자가 안고 타는 것이 좋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혼자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경우 서 있는 것보다 에스컬레이터의 하중이 7배 이상 많아져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어 많은 이용객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고 멈춰 서서 이용합니다. 또한 동전이나 열쇠, 휴대물품 등이 에스컬레이터 틈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가방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부피가 큰 물건의 경우에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에스컬레이터보단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에스컬레이터에서 옷이나 끈, 물건이 에스컬레이터 발판 틈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에스컬레이터 상 하단 레일 밑에 위치해 있는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그리고 끼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벗도록 하고 넘어진 경우에는 재빨리 핸드레일을 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벗어났다면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서 에스컬레이터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에스컬레이터가 사소한 행동으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서 더욱 안전한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